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태조실록 제53부 이방원은 고려의 충신이었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때는 1392년 8월 정도전의 주도하에 고려의 구세력에 대한 숙청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조정에서는 세자척복 문제로 분주한 상태였는데 이 두 가지가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 태조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신덕왕후로 추정된 한씨이고 또 다른 하나가 신덕왕후의 경처 강씨입니다. 이 중 향처 한씨는 공교롭게도 조선이 개국하기 1년 전에 별세했고 이 때문에 살아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중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바로 경처인 신덕왕후 강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고려말 권문세족이었던 강윤성의 딸로 태조보다 무려 21세나 연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계가 약간 좀 이제 도둑놈 행동을 한 거죠. 재밌는 것은 신덕왕후 강씨의 친인척 중에서 개국공신에 포함된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밀어봤을 때 뭐 이제 일설에는 그런 설도 있었어요. 신덕왕후 강씨 집안이 원체 이제 잘 나가는 권문세가 집안이었으니까 아마 이성계가 이제 처가댁 덕을 많이 보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꽤 있었는데 근데 이제 딱히 처가댁 사람 중에서 조선 건국 과정에서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별로 뭐 이제 거론되는 사람도 없고 개국공신에 정식으로 임명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처가댁이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왕조로 만든 데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물론 기여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겠죠. 그것보다는 아마도 강씨 자체가 조선 개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변방 출신인 태조에게 개경의 세련된 예법을 가르쳐주고 중앙의 복잡한 정치 구조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성계가 뭐 이제 고려 중앙에 잠깐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개경의 귀족들한테 좀 무시도 받고 푸대접도 받고 또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세련된 예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문외한이었고 그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다시 중앙 진출해가지고 고위관직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생활을 했을 때 누가 이걸 서포트를 해줬겠냐. 아마 모르긴 해도 신덕왕후 강씨가 나름 케어를 해주지 않았겠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신덕왕후 강씨는요, 대담한 뿐만 아니라 과감한 결단력까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위기 순간마다 태조에게 훌륭한 자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신덕왕후 강씨는요, 정말 한성격 하는 여자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심지어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남원조차도 강씨의 위세 앞에서는 한 수 적고 들어갈 정도니까 신덕왕후 강씨가 태조에게 미친 영향이 정말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덕왕후 강씨는 내조의 여왕으로서 태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아들 이방번과 이방석 그리고 딸 경순공주를 낳아서 이남일녀를 또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덕왕후 강씨는 변방 장군의 부인에서 일국의 국모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자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셈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신덕왕후 강씨의 야심이 한 발 더 나가게 됩니다. 즉 여자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 원래 이 코스거든요. 중전 그 다음에 플러스 데뷔예요. 물론 이대로 가면은 강씨가 뭐 데뷔까지 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했던 건 뭐냐면은 배다른 자기하고 이제 관련이 없는 다른 소생의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데뷔가 되느니 내 아들이 데뷔가 돼가지고 뭔가 좀 더 이제 권력을 더 영위를 해보겠다. 뭐 그런 좀 야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 왕조가 개창되면서 가장 거론된 문제였던 세자척복 문제. 태조의 나이가 이미 50이 넘었기 때문에 서둘러 국본을 정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강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좀 이제 한 번 더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요. 자, 이성계한테 부인이 두 명이 있죠. 하나가 이제 한씨, 하나가 강씨. 두 명이 이제 부인이 있는데, 한씨 같은 경우는 고향에서 얻은 여자이기 때문에 향처라고 불렀고, 강씨의 경우에는 객양에서 얻었기 때문에 경처라고 불렀습니다. 아직은 적서차별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뭐 본처, 첩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둘 다 정식 부인이었습니다. 자, 신의왕후 한씨의 경우에는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에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슬하에는 총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방후, 이방과, 이방이, 이방간, 이방원, 이방연. 각기 이제 진안군, 영안군, 이간군, 회안군, 정안군, 덕안군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방연의 경우에는 좀 이제 일찍 단명을 했어요. 다만 어릴 적에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젊어서 이제 결혼하기 전쯤에 이제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또 나름 총명했기 때문에 계속 살아 있었으면은 어쩌면 이방원의 라이벌이 됐을지도 모르는 인물이 또 이방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덕왕후 강씨 소생으로는 무안군 이방번, 의안군 이방석이 여기 있었고, 딸로는 경순공주가 있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방번과 이방석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직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비해서 형들은 되게 장성한 나이였기 때문에 조선 건국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둘째 이방과 그 다음에 다섯째 이방원의 경우 꽤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이 중에서 탑 중의 탑은 다섯째 이방원이었죠. 이방원이 정몽주를 척살함으로써 조선 왕조를 탄생시킨 거의 정도전과 동급의 공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공신에 책봉되진 않았는데 거의 그 정도 급으로 대우를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왕계승 후보자가 누구냐? 태조의 향처였던 한씨 소생으로는 총 6명의 아들이 있었죠. 상식적으로 그중 장남인 이방후가 세자가 되는 것이 순리일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가면 깔끔한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가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방후는 고려 왕조 때 나름 관직 생활도 해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은 밤낮으로 술을 마시는 한량으로 정치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었죠. 결국 이방후는 조선이 개국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1393년에 술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진안군 이방후는 임금의 맏아들인데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많이 마시는 것으로 이를 삼더니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졸하였다. 좀 약간 황당하게 죽었죠.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경휴란 치호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방후가 죽은 날짜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사인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죽었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뭔가 좀 이제 찜찜한 구석은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장남인 이방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일단 실록에 없는 말을 쓰진 않았을 것이고, 지금 현재 팩트는 이래요. 이방후가 술을 정말 많이 마셨다는 거,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고, 두 번째로 술병으로 죽었다는 거, 이 두 가지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 실록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한 사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지란이 저술한 야사죠. 개인적인 이제 야사인 청해 백집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방후가 위화도 회군 때부터 부친의 역성혁명을 반대하고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표명하면서 철원에 도계산으로 들어가서 응거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정도전은 이 청해 백집의 기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사실 뭐 대부분 드라마들이 이 청해 백집의 근거에서 많이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방후가 술로 나를 지새운 것도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이제 망국의 하늘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긴 거죠. 더군다나 왕조를 무너뜨렸던 게,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효도냐, 그 다음에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이냐, 그 사이에서 뭔가 괴리감을 느끼고 번뇌를 하다가 그 시름을 달랠 목적으로 과도하게 술을 마셨고, 그래서 은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해백집의 기록은요, 공식 기록인 태조실록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태조실록을 보면요, 은거했다는 이방원은요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개국 이후에도 장남으로서 태조의 4대 조상을 제양하는 일을 맡는 등 공식적인 기록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 데다가 이방원가 죽은 날도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방원가 이게 은거했다는 말은 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청해백집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은거해가지고 세상과 연을 끊고서 싹 사라졌다 그러면은, 아니로 공식적인 행사에는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죽은 날짜를 실록에서 정확히 명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진짜 드라마 정도전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서 은거하는 수준의 은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은거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쩌면 이제 두문불출을 하면서 공식적인 행사에만 간간히 얼굴을 들이밀고 웬만하면 이제 집에서 있는 그런 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방호가 죽은 다음에 또 어떤 기록도 있냐면은, 이방호가 이끌던 사병들을 이원계의 삼남인 이조에게 인솔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을 놓고 보면은 이방호가 나름 군권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청해백집에서 전하는 이방호의 이야기와 공식 기록인 태조실록의 내용은 너무 심하게 배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사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안군 이방호에게 명하여 4대 선조를 제양하게 하고 신주를 효사관에 임시로 안치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4대 조상을 제양하는 일을 이방호에게 명하게 되는데, 이건 이방호가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사료 내용 보면 이래요. 전 소윤 이조를 상장군으로 삼아 죽은 진안군이 거느렸던 군사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는 완산군 이원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완산군 이원계는 그 이성계의 배다른 형제인 이원계의 아들이 또 이조예요. 근데 그 이조한테 뭐를 넘겼냐면은 죽은 진안군, 즉 이방호가 거느리던 사병들을 관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호가 죽을 때까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름 군권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대 조상 모시는 제양에도 참석을 했고, 그렇다면 이방호가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야사에서 전하는 은거했던 얘기하고는 너무 배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적당히 배치가 돼야 되는데 공식적인 행사에 나올 정도면은 그렇게 이제 세상 밖으로 아예 나오질 않고서 혼자서 은거에 있는 히키코모리가 돼 있는 그런 식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상황이 괴롭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방호가 단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태조실록의 기록을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방호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일단 알코올 중독이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청해백집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부모에 대한 효냐, 망국에 대한 그런 절개냐, 이 사이에서 번뇌하다가 은닉 생활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식적인 행사는 하되 알코올 중독은 맞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왜 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이제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방호는 고려 말의 권신이었던 지윤, 예전에 이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인님하고 한번 이제 대결을 벌였다가, 원래는 이인님 휘하 있었죠. 근데 이인님하고 대결을 벌였다가 패배해서 숙청당했던 인물이었죠. 그 지윤의 딸하고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호가. 그리고 이세계의 손자 이숙묘를 사이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의 그런 구세력하고 나름 좀 이제 그런 혼맥이 연결이 돼 있던 인물이 이방호예요. 이게 물론 자인은 아니었어요. 이성계가 시켜서 한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태조가 되기 전이죠, 그죠? 고려 중앙정계에 진출을 하면서
그때 뭐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썼으니까 왜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권문세족이라는 게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중앙에서 막 중첩적인 혼인관계 맺으면서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해먹은 그런 이제 세력들이다. 그런 이제 서술이 꼭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인님이 그게 좀 유달리 심하긴 했는데 이성계도 사실은 좀 많이 따라해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도 고려 중앙정계에 진출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고려의 귀족 가문들과 혼인관계 맺는데 이용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방원은 자신의 의사는 아니었겠지만 고려 구세력과 지나치게 얽혀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새 왕족 개창 이후에는 고려의 구세력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이 정치적 맹점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뭐 이색하고도 혼맥 관계를 연결을 했는데, 이색이 따지고 보면은 창왕이 옹립된 데 있어서 기여를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가 입진설이 나오는 순간 이방원은 처지가 굉장히 난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모르긴 해도 이방원은 이미 폐가 입진 논리로 창왕이 폐위되고 공양왕이 즉위한 시점부터 후계 구도에서 좀 멀어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방원은 아마 여러모로 굉장히 좀 이제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계속 이제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면은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 이거죠. 옛날 고려 구세력과 엮여도 너무 심하게 엮인 상태이고,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한 거였는데 그 사람들이 죄다 아버지한테 숙청당하고 아버지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서 정치권의 그런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뭔가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 유명을 달리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은 이방원은 정말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가슴속에 숨기기 위해서 술을 가까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청해백집의 해석 말 맞다나요? 그게 아니면 그저 배신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에 환멸과 염증을 느껴서 술을 가까이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진실이 어떤 거든지 간에 이방원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건강마저도 좋지 않아서 결국 조선이 개국된 지 2년 만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원은 세자로서 룰망에 오르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가 뭐였던지 간에 결론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세자 책봉한 데 있어서 그 후계 구도에 있어서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방원가 이런 상태라면은 그 다음번 후보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요, 그 다음번 후보자로 유력한 인물은 장남인 이방호가 부족하다면은 당연히 이제 차남인 이방과에게 공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방과는 오랜 세월 동안 부친인 태조를 도와서 전쟁을 누빈 무장이었고 나름 군功도 세웠어요. 그리고 상당히 효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군의 신망도 얻고 있고 인품도 나쁘진 않았죠. 문제는 이방과의 경력 대부분이 군인으로서의 경험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방과가 관료로서의 경험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막판에 이제 중앙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다져나가던 시점에 이방과도 관직 생활을 좀 해봐요. 중앙 관료로서의 생활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방과는 제가 볼 땐 이성계의 무인적인 기질을 가장 많이 빼닮은 인물입니다. 즉 이방과가 군인으로서는 정말 명망 있는 인물이었지만 세련되고 복잡한 정치하고는 거리가 있는 전형적인 순박한 무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방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래요. 공정왕 휘는 이방과인데 즉위한 뒤에 이름을 경으로 고쳤다. 왜 이렇게 이름을 고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성계도 왕이 된 다음에 이름을 고쳐요. 태조의 둘째 아들이고 어머니 신이 왕후이다. 타고난 자질이 온화하고 인자하고 공손하고 공경하며, 좋은 말은 다 써있죠. 용맹과 지략이 남보다 뛰어났다. 고려에 벼슬하여 관직을 거듭해서 장상에 이르렀고 항상 태조를 따라 출정하여 공을 세웠다. 이상의 내용이 이제 정정실록인데,
감회가 스럽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정정실록은 아니지만 드디어 태조실록만 다루다가 정정실록 얘기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이상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방관은 태조의 둘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신의왕후 한씨이죠. 그리고 여기 뭐 좋은 말 이제 써줄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야기 딱 나온 거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순박하고 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용맹함도 갖추고 있었고 나름 이제 관직 생활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태조를 따라서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功을 세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인데 제일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사람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커리어가 뭔가 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방관은 새 왕조의 세자 후보로 뭔가 이제 오를 수는 있어요. 후보군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근데 강력한 후보자라고 말하기에는 치명적인 문제점, 정치적인 그런 경험이나 커리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병 세력은 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이방관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삼남 이방이나 사남 이방간의 경우 차남인 이방과보다도 인지도가 더 떨어지는 인물들이죠. 특히 이방이 같은 경우는 권력에 별로 욕심이 없었던 인물이고 이방간의 경우에는 욕심은 있었지만 군생활도 그렇고 정치생활도 그렇고 뭔가 좀 이제 특출난 그런 커리어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남 이방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찍 단명해가지고 현 시점에는 생존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 이방현 같은 경우가 나름 똘똘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생존해 있었으면은 이방원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유명을 달리한 시점이죠. 자, 이런 이유로 오히려 이제 세자 후보로 주목받는 강력한 후보군이 누구냐면은 다섯째였던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당당히 과거로 관직에 진출하여 가문의 영예를 드높인 인물이었고 역성혁명 과정에서 정몽주를 척살함으로써 정도전 못지않게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영규, 조영모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하면서 나름 자기만의 그런 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군주로서 뛰어난 자질들, 과감한 결단력이라든가 행동력, 그리고 정세를 읽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강력한 세자 후보는 다섯째인 이방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척살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다시피 정말 비정아리랄 만치 냉혹한 인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같은 경우도 정몽주 척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방원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막 그냥 서로 의절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뭔가 이제 쟤는 좀 꺼림직하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방원이 왕이 된다면은 뭐 친형제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복 형제들인 강씨의 아들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신덕왕후 강씨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의 미래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서 이방과가 왕이 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방원이 왕이 된다면 우리 아들들의 앞날은 장담하기가 좀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다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냐. 과연 강씨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